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장기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닥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는 고사하고 0%대 주저앉을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 위기 대응하기 위해 12조 추경 내놨는데 얼마나 경기 부양 이끌어낼지 궁금합니다. 기업들 한 주간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과자 가격 치솟자 정부가 담합했는지 조사 나섰습니다. 물가 안정 동참하라는 점잖은 요청 먹히지 않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모양새입니다. 농심, 오리온, 혜태, 롯데 웰푸드, 크라운제가 5곳이 먼저 조사받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1월부터 3월까지 그야말로 거침없이 가격 올렸죠. 농식품부 장차관 나서서 가격 인상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식품회사들 라면 밀가루로만 만드냐, 재료비 원가 반영 그동안 못했다면서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경제부총리가 값 좀 내려달라는 게 어떠냐고 콕 집어 압박하자 열흘도 안 돼 가격 내렸던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론은 권력 공백기를 노린 업체들 꼼수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한편으론 가격 다 올렸는데 이 무슨 뒷북조사냐라는 막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 D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치고 1위 올랐습니다. 33년 만입니다. 1년 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점유율 11%포인트 차이 났는데 작년 4분기에 격차 줄더니 올 1분기에 순위 뒤집혔습니다. 1등 공신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이죠. SK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는데 HBM 호황 누리자 D램도 덩달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직생각으로 1위 탈환 모색하고 있지만 HBM 납품 소식 아직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추격자 삼성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어서울, 대형 참사 날 뻔했죠. 제주에서 서울로 가려던 비행기 비상문이 열리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탑승객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연 건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승무원들 손 쓸 틈 없었다고 하죠. 2년 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비슷한 일 벌어졌는데 이런 일 또 일어나니 비행기 타기 겁난다는 말 나옵니다. 그러나 활주로에서 벌어졌으니 망정이지 비행 중 벌어졌으면 대형 참사 날 뻔했습니다. 국세청 칼날 사모펀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K에 이어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도 세무조사 받고 있습니다. 500주 팔면서 세무조사 받은 지야 10년 만이죠.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볼 일은 많습니다. 락앤락 상장 폐지, 버거킹 유상감자, 신세계그룹 SSG 지분 처리까지 수두룩하죠. 세무조사 결과 예단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조속한 결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한 달이 넘어선 홈플러스 사태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에 대해 신채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가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홈플러스의 납품을 끄는 협력사와의 책임 공방과 함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금융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대처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과 금융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산업위부 신채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벌써 이 홈플러스 사태 한 달이 됐어요.
네, 지난달 4일이었죠.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해 잠재적인 자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한 협력사들, LG전자와 롯데칠성음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납품을 재개했지만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와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2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고요. 오는 6월 12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워낙 이런저런 파장들이 커지고 있는데 신 기자 방금 언급한 서울우유와의 갈등, 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형마트 우유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1위 제품이 빠진 겁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납품 지연 또는 축소로 농가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이해 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서울우유를 저격한 발언입니다. 이에 서울우유는 미정산 우려와 신용 리스크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인데 홈플러스가 본질과 다르게 여론을 형성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홈플러스에서 상당 기간 서울우유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금융권 상황도 좀 보죠.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4천억 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45%, 절반에 달합니다. 이들은 최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인 법인 피해자 120여 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산하는 이들의 피해 규모는 900억 원대입니다. 투자자는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하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면서도 수천억 원 규모의 유동화 증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돈을 돌려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들과 같은 피해자들 양산하는 사기펀드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MBK의 수장인 김병주 회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요. 특히 사제 출연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규모, 그야말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납품사들의 미정상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증여한 데 이어 홈플러스가 최근 사모펀드로부터 조달한 600억 원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대출 보증과 증여를 합쳐 1,000억 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구체적인 변제안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MBK와 김 회장이 2조 원 정도의 사재를 투입해야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홈플러스 경영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소상공인한테 직접 가는 건지 구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든지 방법도 안 나와 있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여러 무마용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김병주 회장이 자산이 없다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내 자산가 1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지난 1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산 규모 98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부자 순위 28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계와 한국 국적 자산가 중에선 1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은 82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김 회장이 16억 달러, 약 2조 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 회장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어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로 열심히 일한 어떤 그 내부 직원들 걱정이 큰 상황이죠. 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없는 회생안을 요구한다며 최근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회생 계획에 구조조정과 점포 매각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고 이제 기업회생이라는 이름 아래 청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노조는 다음 달 1일 직원 3천여 명과 함께 투쟁 대회를 열고 MBK 규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면은 그 멘트 중에 MBK가 홈플러스를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켰다.
멀쩡한 점포들을 내다판 것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MBK는 차입금을 갚기 위해 점포를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홈플러스가 MBK에 넘어간 뒤 경기 안산점과 부산 가야점 등 알짜 점포를 비롯해 10개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이후 홈플러스 직원 수는 5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요 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악화됐는데요.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되기 전 연간 매출 8조 원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6조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고 누적 적자는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엔 이런 상황을 초래한 MBK, MBK에 대한 각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네, 정치권에선 MBK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를 향해 조속히 사제 출연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와 홈플러스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MBK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달 중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용일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 1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와 시점 등에서 그간 MBK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MBK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고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은 MBK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월요일 보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가 점포를 줄줄이 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은행이 넓은 지역에서 고객을 광범위하게 받는다면 이금융권은 소규모 지역에서 고객들과 가깝게 호흡하는 게 일반적인 영업 방식인데 그 천병인 점포가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일단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새마을금고 본점 7곳이 사라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1,300곳에서 매년 3곳씩 줄다가 2023년 6곳, 지난해 12곳으로 감소폭이 최근 2배씩 뛰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7곳이 줄어 올해 연간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각 지역 본점과 그에 속한 지점인 분사무소로 구성되는데요. 본점 폐쇄에 따라 사라진 지점까지 합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점포 수는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본점이 12곳이 사라질 때 지점까지 합한 총 점포 수는 15곳 사라졌습니다.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줄이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경영 악화로 재무 건전성 개선 차원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부실금고는 인근 우량 지점과 통합해 정리하는 건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약 2주 동안만 지점 5곳이 무더기로 분사무소 폐쇄와 관련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부실 우려 증가로 고금리 특판 제한 등 특단 조치에 들어간 새마을금고가 태동의 근간이었던 접근성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경영 합리화 목적의 합병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합병 규모는 금고 재무 여건 등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상호금융의 지난해 실적을 좀 보면요. 순이익과 연체율 두 가지 요소에서 특히 문제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순이익 규모를 보면 지난해 1조 원대를 기록해서 2조 원이었던 2023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3% 부근에서 4%대 중반까지 뛰었습니다. 내수 위기 속에 고금리를 틈탄 은행들은 돈을 벌고 중산층 이하는 돈을 못 갚아서 금융기관까지 함께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줄폐점은 몇 년간 누적됐던 금고 자체에 방만한 경영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약한 금융 소비자가 흔들리면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일부 점포에서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어 쓴다는 원산지 표기와 달리 브라질산만 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지코바가 최근에 가격을 올렸던 터라서 더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 일단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코바 치킨 일부 가맹점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지코바는 대표 메뉴인 양념 순살구이의 닭고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 혼합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브라질산 100%로 나타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해당 사안을 적발하고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코바 측은 해당 메뉴가 원산지 혼합으로 제공되는 만큼 점주들이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아예 브라질산만 100%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BHC는 순살 메뉴 닭고기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 가격까지 올려 논란이 되자 국내산 닭고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코바는 지난 7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올리면서 양념 순살구이의 경우 23,500원이 됐습니다. 최근 치킨업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KFC는 치킨과 버거 일부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씩 인상하며 1년 사이 2차례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담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최초로 본사 차원에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배달 가격을 매장가보다 2,000원 높였고 맘스터치도 2월부터 일부 가맹점 배달 가격을 15% 정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배달비는 별도로 붙으면서 배달치킨값 3만 원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여기서 더 당혹스러운 건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던 지코바 측의 대응입니다. 점주들이 원산지 관리를 꼼꼼히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아예 저렴한 브라질산 닭만 쓰겠다. 정말로 지코바의 경영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빠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코바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21년에 1,00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조금씩 감소하면서 지난해는 80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매출이 1.8% 감소하는 동안 원가는 1.3% 감소하는 데 그쳐서 일부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만 판관비가 76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줄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소폭이나마 커졌습니다. 오히려 변동이 컸던 건 자산 항목입니다. 553억 원에 달했던 유동자산이 222억 원으로 반 이하까지 쪼그라들었는데요. 특히 현금을 중심으로 크게 유동자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줄여서 어디다 썼냐 하면 건물을 샀습니다. 토지자산은 35억에서 397억 원으로 건물자산은 11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코바가 지난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300억 원대 신축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가 부담을 못 이겨서 가격도 올리고 닭고기도 저렴한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기업이 수백억 원대 건물을 샀다는 얘기인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수요일 기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실수로 혹은 공단의 계산 실수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이 현재 300억 원 넘게 쌓여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고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돈이 어쩌다가 쌓였고 조회와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 직장 가입자 등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보다 더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 327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7억 원, 2023년 127억 원에서 매년 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보공단 호주머니로 들어갔는데 이 액수도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66억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까지 3년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가운데 약 40%는 환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확인하고 신청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겁니다. 또 환급 대상자에겐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 역시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 기사에는 댓글로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건보료를 떼가는 계좌가 있는데 거기로 알아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는데요. 관련해서 건보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건보료를 자동 이체하고 있다면 환급금도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대신 가족이 납부하고 있거나 계좌이체 없이 이렇게 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인의 계좌를 찾기가 곤란하다는 건데요. 결국은 혹시나 싶은 분들이 손품을 팔아서 찾아보시는 게 환급금을 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고객 신뢰 없이 금융회사 미래했다며 윤리경영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리, 준법 교육에 임직원 행동 강령까지 내부 통제 꽉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만도 한 게 농협금융, 금융사고 잦습니다. 작년 1,800억 원 금융사고 났는데 이 중 농협은행 453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회수율은 0.5%로 은행권 최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200억 원 넘는 부실 주택담보대출 사고 또 터졌습니다. 영업점이 위탁한 대출 모집인이 시세 산정 어려운 다세대 주택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사고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하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라는 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내부 통제 목소리 높여도 은행 사고 되풀이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지 않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야심작 프리미엄 브랜드 더미식 론칭한 지 5년 차인데 시장평가 여전히 냉정합니다. 하림산업 작년 매출 802억 원에 영업손실이 무려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680억 넘는 시설 투자에 막대한 광고 선전비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공장이라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냉동식품이나 조미식품 가동률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즉석밥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지만 전년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내놓은 제품 안 팔리기 때문이죠.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내놨지만 비싼 가격 탓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더미식 밥도 프리미엄 표방의 기존 제품보다 비싸지만 애매한 존재감에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하림을 닭고기 전문 기업을 넘어 종합식품으로 도약시키려는 김 회장,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